이야기는 차갑고 거리를 두는 외모와 무표정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삶에 대한 체념을 쉽게 느끼게 하는 야치야 유스케라는 고등학생 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의 차갑고 거리를 두는 외모와 감정이 없는 눈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무관심과 삶에 대한 체념을 쉽게 느끼게 합니다. 그는 삶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을 보입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 없고 군중 속에 섞여도 눈에 띄지 않으며 다소 괴짜스럽고 내성적입니다. 유스케는 날마다 학교에 다니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며 보냅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인 비디오 게임만이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활력소입니다. 그의 지루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취미입니다. 은둔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유스케는 신도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꽃, 미모와 학업 성적 모두 완벽한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에 있는 소녀입니다. 청소 당번 중 유스케의 시선은 우연히 신도에게 향하고 서로 교차점이 없는 두 개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교실의 칠판에 갑자기 이상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꽃들 사이에서 유스케의 온몸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시야에서 사라져갑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그는 갑자기 이상한 땅, 거대한 생물들과 기묘하게 생긴 괴물들로 가득한 상상의 세계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리고 온갖 기이한 모습의 괴물들, 그 크기와 모습은 누구든 겁먹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유스케를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유스케는 몰래 마음에 품고 있던 신도라는 소녀와 그 부인 규수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이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차원 이동이 놀랍지도 않다는 듯 아주 차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듯이요. 얼마 후 괴상한 생김새의 마른 몸과 기괴한 얼굴을 한 인물이 나타나 유스케를 놀라게 합니다. 유스케를 놀라게 하죠. 하지만 이 인물은 학생들의 가이드이자 그들이 끌려온 미션 세계의 게임 마스터임이 드러납니다. 그는 유스케와 그의 두 친구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셋은 마을 장로에게서 맡겨진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4일 뿐입니다. 그들이 각 과제를 통과할 때마다 팀에는 새로운 동료가 추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이 더 쉬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죠. 인원이 늘어날수록 어려움은 커지고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위험들. 첫 전투에서 유스케는 그의 경험 부족과 충동적인 행동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게임 시스템은 30초 안에 부활을 허용하며 최소 한 명의 파티원이 생존해 있다면 가능합니다. 덕분에 그는 실패감과 분명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빠르게 돌아옵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유스케는 비디오 게임에서 갈고 닦은 지능과 순발력을 이용해 먼지를 날려 괴물의 시야를 가린 후 갑자기 돌진하여 신도와 하쿠자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공격할 세 사람 모두 바로 그 후에 쓰러지지만 그중 한 명이 제한 시간 전에 부활하면 부활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계속 작동합니다. 이 규칙 덕분에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괴물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만남, 매 미션 후 시스템은 그들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한 질문 하나를 허용합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요. 이전 시도에서 신도와 하쿠자키는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그들이 받은 답은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게임을 조종하는 자들은 모두 미래, 현재 세계의 이해를 넘어선 차원에서 왔습니다. 현재 세계의 이해를 넘어선 곳에서요. 게임의 진정한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큰 게임의 작은 졸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스케는 이 기묘한 세계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팀원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전투 능력을 단련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괴물들이 어둠 속을 배회하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체력과 용기를 단련한다. 하지만 그의 부재 중에 비극이 발생한다. 유스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신도와 하쿠자키 모두가 있는 땅바닥에 쓰러져 온몸이 피로 뒤덮였습니다. 이 학살의 범인은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 순간 유스케는 두 동료가 잔혹한 발톱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괴물에 유스케는 그 순간 자신도 제거된다면 팀 전체가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 태어날 권리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생각에 그는 여전히 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일어섭니다. 공포에
흐릿한 달빛 아래 유스케는 죽어가는 하쿠자키를 힘겹게 끌고 간다.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며 신도에게 위험한 곳을 떠나 가까운 마을로 가서 다음 임무를 받으라고 재촉한다. 그들의 다음 임무는 새벽이 밝아오자 햇살이 땅에 남아있던 차가운 기운을 흩어놓는다. 땅에 두 소녀는 진정을 찾자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괴물에게 신체 일부를 먹히면 부활해도 그 부분들은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어 지원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의 지도자, 다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 임무를 할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끈적끈적한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향합니다. 끈적이는 산과 짙은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소환된 전사들의 등장을 기다려온 마을 주민들은 그 세 사람을 영웅으로 곧바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거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마을의 촌장, 그 노련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다음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전날 유스케를 죽일 뻔했던 괴물, 그 잔혹한 괴물을 제거하는 것. 그 괴물의 힘은 이 세상에 가파를 들여놓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세 사람 모두 당황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자원은 거의 바닥났으며 그리고 모든 결정은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흥분을 느낍니다. 여정에 신도와 헤코자키가 동시에 쓰러지지 않는 한 부활 시스템은 팀의 편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날 밤 유스케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 혼자 몬스터 사냥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레벨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에게 맡긴 역할에 걸맞은 유용한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연히 훈련 대상을 찾던 중 유스케는 숲속에서 희미한 원형의 빛을 봅니다. 개활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신도와 헤코자키의 대화를 담은 일종의 가상 기억입니다. 그 대화에서 신도는 헤코자키에게 다음 임무에서 이 시스템이 소환할 다음 구성원에 대해 묻습니다. 소년이 나타난다면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도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전투 능력이 아니라 헤코자키의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녀는 누구를 소중히 여길까요? 그녀는 누구를 믿을까요? 헤코자키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질문을 피하며 대부분 무례하고 저속하며 무심하게 행동하는 남자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결코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신도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고 밖에서 지켜보는 유스케는 어쩔 수 없이 쓴웃음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와 접촉했었다면 분명 다른 관점을 가졌을 거예요. 기억 조각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들자 신도는 갑자기 다음으로 소환되길 바라는 사람이 유스케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스케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데 3명의 미소녀와 함께 싸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사, 마을로 돌아오는 길, 평화로운 풍경이 예상치 못하게 그의 고향 시골의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 유스케가 도쿄로 이사온 후 삶은 변했고 그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낯설음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거리를 두었고 침묵 속에 깔린 경멸이 시선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흙끝. 그때의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와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듯한 증명욕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과거의 압박감 속에서 유스케는 훈련에 더욱 매달렸다. 맹렬한 몬스터들과 홀로 싸워야 하지만 그는 10레벨에 도달하면 다가올 시련에 맞설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노력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의해 곧 중단되었다. 시스템은 갑자기 하코자키가 전투 중 사망했다고 알렸다.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깊은 숲속임에도 유스케는 곧바로 뒤돌아서 마을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익숙한 공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집들에서 연기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공포의 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를 거의 죽일 뻔했던 괴물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들의 최후의 은신처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붉은 화염에 휩싸인 마을 속에서 유스케는 또 다른 기억의 원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집 한쪽 구석에서 그것에 손을 대자
하코자키가 부지런히 검수를 연마하는 모습이 보인다. 현실 세계에선 매우 약한 몸으로 항상 약에 의지해야 하는데도 매일 칼싸움을 연습한다.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허약한 모습과는 달리 게임 속에선 강인한 사람이 되어 팀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순간 유스케의 마음은 무겁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스릴을 위해 게임을 했던 이기적인 생각들이 거센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는 괴물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혼자서 주저없이 유스케는 괴물에게 돌진하여 괴물의 진격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짐승의 한 방에 그의 몸은 멀리 날아가 근처 차가운 강물에 처박힙니다. 그곳에 이 기묘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부활의 법칙입니다. 팀원이 불행히도 사망할 경우 30초 후에 부활합니다. 만약에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 몬스터의 공격 범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다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소한 한 명이 부활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까지 부활 과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신도와 하쿠자키는 이런 상황에 처해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대 괴물의 위장 속에 괴물이 부활하는 순간 그 안에 있었기에 반응할 틈도 없이 둘 다 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운트다운이 중지됩니다. 부활이 일시 정지되면서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한편 유스케는 유일하게 목숨을 유지한 채 전장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전투 지역을 그는 뒤에서 쫓아오는 거대 괴물의 점프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달린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유스케는 이 생물이 일반 괴물처럼 직선으로 돌진하지 않고 개구리처럼 점프를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 그가 각 점프의 궤적과 착지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위험지대에서 벗어나 접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회피 전략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유스케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근육 하나하나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쑤시기 시작한다.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 갑자기 생물이 다가와 머리를 낚아챌 듯한 엄청난 힘으로 물어뜯는다. 그 사생결단의 순간 뒤에서 파란색 생물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유스케가 레벨업할 때 살려두었던 몬스터다. 주저없이 마지막 남은 무기를 꺼내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하여 적을 쓰러뜨린다. 결과는 나쁘지 않다. 마지막 일격 후 시스템은 유스케가 10레벨에 도달했다고 알리고 동시에 운명의 수레바퀴 기능이 재활성화되어 플레이어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바퀴가 멈추자 나타난 결과에 그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다음으로 얻게 된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전사나 마법사에 비해 다소 불운하지만 요리사 직업의 특수 능력은 현재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 능력 덕분에 유스케는 생물의 내부 장기와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동료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는데 큰 이점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능력 덕분에 그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냅니다. 신도와 하쿠자키는 괴물의 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유스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괴물에게 접근하여 날카로운 칼로 배를 길게 갈라 두꺼운 내장을 덮고 있는 살덩이를 활짝 벌립니다. 배가 갈라지자마자 두 친구의 몸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뒤집어 쓴 채 떨어집니다. 끈적이는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삼켜지지 않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활하여 다시 전투에 복구합니다. 그 장면은 세 사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강화된 유스케와 두 소녀는 즉시 협력하여 집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괴물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점프할 수 없어 이동 속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동 속도가. 신도와 하쿠자키는 기본적인 전투 기술만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 팀원과 협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괴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둘 다 순식간에 패배하여 부활의 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 유스케는 괴물의 몸에 아직 아물지 않은 작은 상처, 즉 약점을 발견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그 상처의 입으로 곧장 돌진하여 내장을 직접 찌르며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저항력을. 이 무모한 행동의 대가는 즉각적인 죽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여전히 제어되고 있습니다. 부활 직후 그룹에서 가장 똑똑한 멤버인 신도는 특수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괴물의 두개골을 꿰뚫으며 최종 계획을 계속합니다.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부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머리가 폭발합니다. 전투는 끝나고 임무는 완료되며 플레이어 그룹은 하나씩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레벨업한 사람은 처음에 농부 직업이었던 유스케입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경험치를 쌓을 기회가 많았죠. 경험치를 많이 축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반면 유일한 마법사인 신도는 거의 눈에 띄는 공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레벨 증가는 미미합니다. 미션 후 보상을 받으러 게임 마스터 앞에 섰을 때 유스케는 미션 경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답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기억 조각이 나타납니다. 폐허가 된 도시, 인간을 침략한 위쪽의 괴물들, 남은 희망은 없습니다. 이미지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연속이 끝난 후 그룹은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게임 속 시간은 그들이 떠난 장소에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처음 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각자 마음속 감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도는 모델 일을 하러 빨리 떠나면서 유스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먹을 쿵 부딪혔어요. 주먹을 쿵 부딪히며 다음날 유스케는 신도에게 갑자기 탈의실로 불려갔는데 그녀는 하코자키와 함께 공부했던 초등학교 친구에 대한 다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하코자키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엉뚱한 것들이 그녀의 엉뚱한 성격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유스케 교수님, 바로 그때 이상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운명 게임의 조종자, 게임 마스터가 갑자기 직접 호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조금 달랐지만 유스케는 금세 이것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미션의 소환임을 알아챘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이상한 학교로 바로 데려갔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민감한 순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서 여학생들이 무자비한 괴롭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 친구에게 옷을 벗기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강요하고 있었다. 유스케는 그들을 전혀 몰랐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는 안경을 쓴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가방에 넣어둔 것을 포함해서 손에 닿는 모든 휴대폰을 부숴버렸다. 가방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대담한 행동 때문에 여학생들은 모두 당황해서 도망쳤다. 유스케는 괴짜로 오해받았다. 그에게 남은 건 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유카뿐이었다. 라이브 스트림 중에 실수로 한 말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유스케는 그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보다 한 살 많지만 신도는 꽤 어린애 같고 몽상적이며 다소 특이했다. 그녀는 유스케가 멋있는 척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다소 투박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게임 속 강한 남자들을 보고 배우라고 조언했다. 진정으로 멋있어지려면.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미션 세계로 소환되었다. 가장 큰 놀라움은 네 번째로 등장한 캐릭터가 다름 아닌 이제 팀의 정식 멤버가 되어 함께할 준비를 마친 유카였다. 새로운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갑작스러운 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난 게임 마스터는 유카에게 배정된 직업 화염 마법사를 소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부활 시간이 이전처럼 30초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임무에서 부활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간격을 40초로 연장했습니다. 네 번째 소환은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는 임무를 열었습니다. 지도 지역의 5% 탐사를 완료하고 알 수 없는 종류의 물품을 레도보라는 이상한 목적지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막막함에 빠져 허둥지둥했습니다. 팀의 최신 멤버 유카는 신도와 하코자키에게 유스케의 현실 세계에서의 대담한 행동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의 이상한 사건은 친구들의 눈에 그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낯선 집단 속에서 유스케는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그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가상 세계에서 말이죠. 팀이 지도 탐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땅으로 덮쳤습니다. 그 사체에서 기괴한 모양의 진해가 나타났습니다.
도츠야는 반응할 틈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즉사했습니다. 부활 시간이 40초로 늘어나면서 부활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룹은 주력 없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유카는 여전히 전투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염술사의 기술을 연마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숙함으로 인해 그녀가 사용한 마법의 대부분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미미한 효과밖에 없었다. 그녀 주변 아주 작은 영역의 온도를 약간 높이는 정도였는데 격렬한 전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열정적으로 마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극히 처참했다. 갑자기 다른 괴물이 땅속에서 나타나 유카를 물어뜯었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혼란 속에서 유스케는 부활한 후 기억을 되짚어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아이가 전날 했던 말, 종종 어린애 같아 보이긴 했지만 유스케에게는 특별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 이 세계의 플레이어가 된 이후로 그는 항상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어 했고 지금 그것은 아마도 멋있어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자신을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다. 거대 지네와의 싸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접어들었을 때 유스케는 그 생물의 약점이 배 부분, 눈에 잘 띄지 않고 방어가 허술한 곳임을 알아챘다. 유스케는 부엌칼을 사용했다. 현재 자신의 직업인 요리사의 친숙한 도구를 이용해 괴물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하쿠자키의 손을 잡고 괴물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거대한 생물의 머리를 잘랐다. 결정적인 배기와 함께 진의 퇴치 임무는 완료되었다. 탈출구가 없어 보였던 싸움의 깔끔한 결말, 정리가 된 후 세 번째 플레이어 신도의 이야기가 회상을 통해 서서히 펼쳐졌다. 어릴 적 그녀는 고집이 센 아이였고 항상 말썽을 피우고 절대 굽히지 않았다. 는 아이였다. 그런 성격은 가족 내 2명의 오빠들의 영향이 컸는데 그들은 종종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도전하며 반항심을 키웠고 그로 인해 그녀는 폭력에 맞서 싸웠다. 학교 다닐 때 신도는 자주 자해를 했고 또래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해서 점점 고립되어 점심도 복도에서 혼자 먹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은 복도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언니만이 유일하게 신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면서 안정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힘든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유리는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차가운 말들이 쏟아져 그녀는 절망에 빠져 결국 떠나기로 했어요. 이 세상을, 그 충격은 신도에게 직접적으로 닿았고 그녀는 조용히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렸죠.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은 그녀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강렬한 욕망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마음속 깊이 그녀는 뛰어나고 강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만 현실의 험악한 말들이 그녀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할 테니까. 더는 주저앉지 않아도 되니까. 신도에게 이 세계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그녀는 어떤 멸시하는 시선에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웅들은 자신들이 방문했던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교통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자 그들은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집들과 황량한 분위기만 남았다. 바람에 굴러가는 빈통에는 흐릿한 지도와 대충 적힌 길 안내가 들어있었다. 그것에 따르면 그들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 로난다는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다. 말을 타고 간다면 약 1달이 걸릴 것이다. 도보라면 그 시간에 3배가 걸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더 빠른 이동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근처에서 큰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승 상품이 특수 지원 기술, 즉 로난다까지 가는 여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로난다까지 가는 여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유스케는 그 대회에 참가하여 교통수단을 얻고 임무 완수 과정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우연히 현지 갱단의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강도떼의 매복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규칙에 따르면 영웅들은 인간을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반격할 수 없었던 유스케는 심각한 감점과 경험치 감소를 당했고 결국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일행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도는 재빨리 연막을 치고 시야를 가리는 장벽을 만들어 나머지 대원들의 탈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는 강도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대회 참가 전 유스케는 모든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상한 생물, 보통은 과소평가되는 작은 고블린과 함께 레벨을 갈아야 할 시간이야. 늘 무시당하죠. 끈기 있는 훈련 덕분에 새로운 직업을 위한 필요한 역치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위한 조건을 달성했어요. 이번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스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희귀 직업인 크리처 메이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의 신진대사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죠. 게다가 이 능력은 주인의 설득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통하며 처음에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가상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는 어떤 능력도 특출나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기에 유스케는 이번에는 다소 위안을 얻었다.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적어도 이제는 완전한 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회 예선이 시작되자마자 유스케는 빠르게 탈락했다. 부활 능력 덕분에 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전개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행동은 카보라는 여기사, 현지 군대의 핵심 구성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젊은 영웅이 단순한 보상 포인트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님을 눈치챈 그녀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유스케는 은신처, 작전 계획, 그리고 그들이 전에 만났던 갱단의 전투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 대가로 카보는 그에게 말과 여정을 단축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빌려줄 것입니다. 즉, 로난다에게 정보 교환 외에도 여기사는 아직 기준에 비해 너무 약한 유스케에게 기본적인 검술 훈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짧은 시간 동안의 진지한 훈련으로 유스케는 어느 정도 자신 안에서 전사의 기운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적 캠프를 습격할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군대는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유스케가 제공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스케는 여전히 혼자서는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합법적인 방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규군 전사들은 싸우면서 경험치 감소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정규군의 압도적인 병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적들은 결정했습니다. 한때 인간으로 여겨졌던 블랙세커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소환하기로 하지만 자신의 소화 능력을 넘어서는 마력을 지닌 정령들을 먹어치운 탓에 이성을 완전히 잃고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는 광폭한 사륙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본성은 전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3대신, 그 생물은 순수한 폭력적인 분노에 휩싸여 전장에 뛰어들었고 남들을 고문하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주변 모든 것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격은 평범한 전투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적을 상대하며 유스케를 훈련시킨 여기사 카보는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날카로운 검이 밀리고 갑옷이 반쯤 부서지자 부엌칼만 남은 카보와 유스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들을 돕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스케는 갑자기 자신의 새로운 기술, 독특한 생명체 마법사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분석한 후 그는 적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사용했다.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그는 돌진하여 피해 굶주린 괴물의 배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몇 초간 버텼지만 상대는 결국 카보의 결정적인 배기에 쓰러졌고 카보는 마침내 자신의 검을 되찾아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끝냈다. 사건 이후 유스케 일행은 카보에게 보호받았다. 그들의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일행 전체를 라난다로 호위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여기사는 긴 여정 동안 안전을 위해 가까운 동료 몇 명을 데려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여정 내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여정 내내 그녀는 각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검술 훈련을 직접 제공하여 그들의 힘을 강화하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습니다. 예측 불허의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큐슈는 어릴 적부터 허약하고 만성질환을 앓는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분화 권력이 아니라 뛰어난 약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약제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힘든 세월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까지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이타심과 공감은 큐슈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언젠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안을 줄 수 있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순식간에 응징하는 이 잔혹한 게임 세계에 휘말리자 큐슈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군대가 도적들을 피투성이 칼날 몇 번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의 가녀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과 이 환상적인 세계에 사는 순수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실제 전투에 임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 게임이 시작된 이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해온 유스케는 요리, 치유부터 크리처 마법사의 능력까지 꽤 많은 독특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 다친 몸의 회복 과정을 빠르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능력이죠. 제때 사용한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룹 멤버들은 점차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상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스케의 지원 능력이 엄청난 효용을 발휘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누구든 생존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규슈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배우며 속으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그녀는 숨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더 강한 사람들 뒤에 숨는 대신에. 한편 블랙세커와의 싸움에서 주저하지 않았던 기사 카보는 멤버들을 고강도 훈련으로 몰아붙이며 지칠 때까지 검술 연습을 시켰습니다. 탈진할 때까지. 숲속 깊은 곳, 생물들이 모이는 외딴 곳에서 큐슈는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에 진정으로 맞서 싸운 첫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그녀의 손에 든 칼은 기형 괴물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이었다. 칼날이 그 발톱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에 공격을 막았다. 그 순간 생존 본능과 그녀의 심장에 가득한 공포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한편 마법사 역할을 맡은 유스케는 다소 이상한 생물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생물들의 작동 기제를 관찰하는데 남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고 대사 조절 능력을 자주 실험할 정도였다. 약화시킨 후 천천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그의 무리는 종종 이 취미가 변태적인 기미가 있다고 놀렸지만 그에게는 모든 행동은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살아남을 기회를 찾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역 박람회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매우 공격적인 사냥 행동을 보이는 늑대떼에 둘러싸인 한 무리의 군인들을 만났다. 행동. 사전 정보에 따르면 그들 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들이 있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규수는 여전히 마음속에 싸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다가가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유스케 교수는 즉시 규수와 함께 그룹에서 이탈하여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 지점인 레도보로 수송해야 할 물품에 대한 단서를 포함한 숨겨진 임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멤버들은 주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선택과 함께 유스케 팀의 두 주인공은 큐스와 함께 능력자들의 기운에 이끌린 늑대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들과 적의를 감지한 늑대들은 그들의 무리로 공격 목표를 바꿨습니다. 쪽으로 유스케는 부엌칼과 프라이팬만 들고 있었고 큐스는 원래 경험 없는 여고생이라 얇은 검만 가지고 있었지만 둘 다 여전히 헛되이 저항하려 애썼다. 양측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들은 순식간에 쓰러져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하지 않는 부활 상태에 빠졌고 다른 이들이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들을 지켜야 했다. 부활한 규수는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공포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지도 다른 이들 뒤에 숨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거나 다른 사람들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웅크리고 있던 사나운 늑대 한 마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걸음걸이마다 이전보다 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처음부터 주저없이 검을 뽑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태연한 자세로 괴물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괴물이 번개처럼 덮치자 검은 단호하게 칼집에서 뽑혔다. 그녀는 무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 칼날을 단지 그곳에 놓기만 하면 되었다. 공격의 궤적. 강철 검날이 짐승의 가슴,
즉 약점을 향해 뛰어오르는 정점에서 곧바로 찔러 들어갔고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전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유스케가 익숙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기회를 이용하여 남은 늑대를 새로운 아군 쪽으로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늑대를 새로운 아군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전 임무에서 함께 싸웠던 카보, 여기사가 노련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숙련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고도 그녀는 곧바로 날카로운 배기를 날렸고 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목표를 쓰러뜨렸다. 카보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재 기번 제국의 병사들과 함께 작전 중이었다. 이들은 보통 전사들이 아니었고 비밀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로 땅으로 사제들을 호송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선교 여행이 아니었고 돌아올 수 없는 일방적인 여정이었다. 기본의 엄격한 독재 정권 아래 모든 종교는 국가 통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통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발각되면 국의 추방을 당하거나 자발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살을 강요받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스가 전략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작은 왕국에서 상황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군대 소속 병사 중 한 명인 겐토 상사는 사실 존재했지만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작된 이미지일 뿐이었다. 그는 거짓된 믿음을 강화하고 대중, 즉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했다. 특히 위험한 요소로 의심받던 선교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화자의 시각에서는 지배 세력이 은밀히 감시하는 표적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의심 때문에 유스케 일행, 이 생존 게임의 주요 인물들은 세계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선교의 회원의 이야기를 통해 유스케 일행은 도움이 필요한 위험에 처한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 왕국에는 왕이나 반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를 숭배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반신과 같은 존재들을 말입니다. 이념의 충돌은 신앙 간의 격렬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5대 왕의 통치 시대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자는 누구든 처벌받았습니다. 국왕은 또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여 그들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자신의 왕국 하층민으로 부리게 했습니다. 이 정보는 유스케의 조사단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 병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원 유카의 생각에는 힘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항상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던 유카는 종종 여관에 가서 감시를 했습니다. 한편 카하벨 교수는 팀원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현재 그룹은 이 세계에서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룹에게 남은 시간은 13일 20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실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길에 대한 논의 중에 현지 마법사 중 한 명이 그들이 평원을 따라 빙 돌아가는 길을 계속한다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정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있는 큰 산맥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방어용 함정으로 설계된 복잡한 고대 기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보호용 함정으로 말이죠. 산 입구에서 그들은 거대한 물레방아를 발견했습니다. 터널로 이어지는 문에 부착되어 있었다. 그 장치를 사용해 길을 열면 뒤쪽 모든 출구가 잠겨 산속 깊은 곳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법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협력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함께 가는 것을 거부했다. 유스케, 신도, 규즈, 유카, 네 사람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묘하게 감춰진 장치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전 임무들의 경험 덕분에 그들은 길을 판단하고 함정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자연 동굴과 같은 넓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 명 그들을 도와주던 현지 원로가 그들과 분리되었습니다. 돌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뒤편 벽이 솟아오르며 그를 깊은 구렁으로 떨어뜨렸고 엄청난 높이 때문에 탈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패배는 불가피했지만 남은 3명의 플레이어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정을 계속했다. 그들은 매 순간을 계산하며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좁은 틈을 통과하기 위해 돌장치의 움직임을 분석해야 했다. 주기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 시련을 넘어 그룹은 고대 경기장을 닮은 곳에 도착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에 만났던 병사의 경고대로 그곳에는 기이한 생명체가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종이었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형상이었지만 미라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판, 고대 마법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의 속성이 더 이상 생명체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기에 일반 생물처럼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도 수십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곧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고 지금 모든 행동은 중요했습니다. 제국의 군대 요새문 근처 지역에서 유스케 일행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한 기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부엌칼을 임시도구로 사용하여 벽 모서리에 박아 발판을 만들어 가파른 암벽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고 미끄러워서 계속 미끄러지고 여러 번 떨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애써 올라가야 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뒤쪽에 불이 갑자기 꺼지면서 모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기 위해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한 끝에 마침내 리더도 그 어려운 길을 극복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인수의식을 상징하는 큰 원이 어둑한 빛 아래 나타났습니다. 유스케는 자세히 살펴보다가 익숙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땅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카비델의 형이었고 여정 초기에 함께 싸웠던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정 초기에 그룹과 함께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가장 위험한 전투에서 팀 전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몸에 남은 공격 흔적은 그가 제국 출신의 고위 전사 3명에게 살해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을 권력 게임으로 여기는 잔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유스케는 치유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럴 만한 이별할 시간이야. 무거운 마음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그의 무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길끝 황량한 전장에 한때 온화한 외모를 지녔지만 강인한 내면을 가진 신도라는 소녀가 폐허 속에 서 있었다. 온화한 외모 뒤 강인한 내면을 가진 신도가 폐허 속에 서 있었다. 방금 전 마주했던 인공생명체 니판과는 달리 이번에 그들 앞에 선 사람은 이전에 실패했던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다. 그들 앞에 선 사람은 이전에 실패했던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 앞서 마법 능력치 불균형의 영향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세계와 실제 신체의 동기와 결과로 그 소녀는 자신의 이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보와 신도는 니파니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것만 물리치면 모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카보는 괴물에게 배를 찔렸습니다. 괴물에게 그 공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 깊은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그녀를 휩쓸었지만 카보는 여전히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어권을 잃지 않도록. 신도는 당황하여 눈을 감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뒤로 물러섰는데 지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를 밟아서 순식간에 질식시켰다. 순식간에. 하지만 게임 시스템의 이상한 에너지가 작동되면서 운이 따라주었다.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레벨업을 했고 미션 세계의 모든 시간 흐름이 멈췄다. 신도는 유스케가 이미 그 현상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10레벨에 도달하면 그렇게 된다. 시스템이 캐릭터에게 새로운 직업을 추가할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친구 하코자키와 비슷한 결투사 직업을 받았다. 하코자키. 그리고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게임 마스터는 즉시 다음 도전으로 넘어갔다. 다음 전투는 거대한 전사와의 사생결단 대결로 여겨졌다. 거대한 장검을 들고 그의 몸을 덮고 있는 피부는 돌처럼 단단해서 일반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가슴을 향해 직접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단단해서 칼날이 내부 장기를 관통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지 못했다. 관통하지 못했다. 당황하지 않고 소녀는 즉시 공격 위치를 바꿨다. 잠시 후 상대의 검이 그녀를 쳐서 한 팔을 잃었다. 그럼에도 신도는 정신을 놓지 않고 방패를 들어 공격을 막았다. 괴물의 다음 공격을. 그러고는 뒤에서 뛰어올라 휘두르는 적의 팔을 잡았다. 위로 쳐드는 팔을. 그리고는 뒤통수에서부터 칼을 꽂았다.
적의 심장을 관통하여 카보가 가르쳐준 그대로 약점을 노려 자연 방어력을 뚫는 기술로 정확하게 약점을 공략하여 유스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투가 끝난 후였다. 미션 세계의 등장인물 카보가 깊은 호수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스케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위투성이 해안을 달려가 무거운 망토를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그는 깊이 잠수하여 의식을 잃은 카보를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녀의 상처는 게임 시스템의 특수 능력, 구체적으로는 가속된 신진대사 효과 덕분에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여전히 극도로 약했습니다. 유스케는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주변 몬스터들로부터 마력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치유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탈진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때마다 그의 생명력이 조금씩 빨려나갔습니다. 어지러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마비되었습니다. 유스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카보는 몰래 키스로 그를 보상해 주었다. 몰래.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 소녀에게 이 장면이 목격되면서 카보는 매우 당황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이를 유스케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모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유스케에게. 저녁은 소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 지나갔다. 소나무 사이로 숙고하는 동안 유스케는 이전 임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임무들을 말이죠. 그때 그는 늘 그곳에 있었던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어떤 임무에도 특정한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촌장을 조사하든, 2개의 수수께끼 같은 마을을 발견하든, 혹은 도서관에서 괴물을 찾든 모두 명확하게 개인적인 목표를 지목하지 않고 단지 암시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유스케를 대담한 가설로 이끌었다. 이 임무에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반드시 유형의 물체일 필요는 없었다. 선교사나 특수포로, 심지어 특정 개인도 적절히 정의된다면 물건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에 따르면 그들이 이전에 구출했던 아이는 추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마스터가 원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시스템이 요구한 것은 형식이나 외적인 가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플레이어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책임감을 느꼈는가였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전 과제들을 떠올리던 그는 갑자기 그룹 전체가 놓쳤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전 임무는 그들에게 마을 원로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려. 하지만 시스템은 어떤 마을로 가야 하는지, 어떤 원로를 만나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야 할 특정한 마을 이장이 있었어요. 즉,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이장이 있는 마을을 찾아서 일을 하기만 하면 임무 완료로 인정된다는 뜻이었죠. 유스케의 설명을 들은 유카와 큐슈는 여정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지침에는 물건의 이름이나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둘 다 시스템이 사실상 임무에 일반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실행 방법의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유스케는 3명의 신자들이 모두 생각했던 것처럼 꼭 운반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이 임무는 그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품목, 대상 또는 물건이라도 적절한 배달 지점에 가져다 놓으면 완료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마침내 유스케 일행도 이 4번째 임무에서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규슈는 인질로 잡혀있는 3명의 신자들을 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 앞에 유스케는 곧 일행이 피해자 구출과 레도보로의 물품 전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잡혀있는 3명의 신자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유스케는 곧 일행이 피해자 구출과 더불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로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구출과 함께 피해자 구출과 어떤 물건이라도 레도보로의 배달 임무를 완수하는 것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음날 아침 일행은 2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필요한 곳으로 가져갈 적절한 물품을 찾는 일을 맡았고 나머지 무리는 사로잡힌 3명의 신자들을 잡고 있는 왕국의 군인들을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의 상황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다이오스라는 나라는 호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잘못된 행동 하나가 2나라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카보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조그만 손실이라도 초래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주 작은 손실이라도 가져온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유스케는 상대방을 폭력 없이 항복시키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말이죠. 이 계획은 너무나 대담해서 카보와 유카는 그의 제안을 듣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제안하는 것을 듣고 말이죠. 그날 저녁 유스케는 근처에 진을 친 3명의 호위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협상하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설득력 있는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3명의 신도들은 자신을 희생했고 그의 2 동료는 쓰러졌습니다.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 돌아오지 못했고 유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스케는 희생된 이들의 목숨과 남은 3명의 신도들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3명의 남은 신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차가운 경고를 내렸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멸의 영웅인 자신이 새 순교자의 교리를 전 세계에 퍼뜨려 땅을 새로운 신앙 아래 떨어뜨리겠다고. 새로운 신앙 아래 말입니다. 신앙이 힘을 지닌 이 세계에서 불멸의 전사가 새로운 신앙을 퍼뜨리는 것은 종교가 진정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죽일 수도 막을 수도 없었던 유스케는 현 체제를 뒤엎는 예언과 같았다. 현 체제를. 이런 상황을 두려워한 3명의 체포병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카는 기회를 포착하여 유스케에게 반대하는 척하며 상대를 속이기 위해 불화를 조장했다. 그녀는 자신과 유스케가 오랫동안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맞서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그에게 맞서. 처음에는 병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서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실패할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2명의 병사가 유스케를 추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한편 한 명은 3명의 신자들을 3시간 동안 감시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 중 한 명이 이전 이야기 전체가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카를 치명적인 상태로 공격했습니다. 전부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유카는 즉시 제압되어 진짜 죄수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목적은 유스케가 공들여 준비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계획이었죠. 유스케는 디오의 병사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차분하게 자신이 3명의 신도들을 처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일종의 복수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처형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병사들의 계획 전체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임무 규칙에 따르면 물품이 온전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임무는 실패하게 됩니다. 적들이 이 사실을 처리하려는 동안 꼼짝 못할 것 같던 유카가 놀라울 정도로 쉽게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말을 타고 안전하게 후퇴했습니다. 모든 것은 유스케의 치밀한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악당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는 단지 3명의 신도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았습니다. 2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은 자신들이 보기 좋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상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자 3사람 모두 즉시 돌아서서 유스케와 그의 동료들을 추격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일었다. 기회를 놓쳐서. 반대로 불을 다루는 재능을 가진 유카는 유스케의 대담하고 영리한 계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서워서.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연극을 펼칠 수 있는 그에게서 그녀는 오싹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는 신도의 무리와 고슈가 고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임무의 나머지 부분을 완수할 마을을 찾지 못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전체 팀에게 남은 시간은 4일 남짓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상황을 수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3명의 신자들은 감금에서 탈출한 후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무사히 구해준 유카와 유스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을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유카는 유스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시뮬레이션된 세계일지라도 살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스케에게는 그런 인도적인 감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동료가 디오의 병사들 손에 죽은 적이 있었고 아무런 마음속에 자비를 가지고 전투의 결과로 유스케는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병사를 죽였기에 레벨이 2단계 하락했습니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병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명의 신도의 목숨을 구하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막은 것에 비하면 그 정도의 대가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희생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국에 충성하는 장군 칼라와 그녀의 마지막 동료는 마침내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던 마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찾던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급히 궁궐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스케는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적절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철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의 동시에 전에 죽었다고 여겨졌던 카보가 갑자기 나타나 옛 적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한때 유스케 일행과 대적했던 카벨은 놀랐습니다. 그는 일이 저렇게 된 후에도 카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냉혹한 여검사는 카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화려한 기술 없이 카보는 단 한 수로 적의 목숨을 끊었다. 정확한 검격은 너무나 정교해서 순식간에 그의 팔이 잘려나갔다.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교묘한 연극이었다고 선언한 후 카보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며 전투를 끝냈다. 한편 카벨의 군대 실패 소식을 전하는 전령새는 때맞춰 왕궁으로 날아왔습니다. 왕은 보고 내용을 읽고 경로했습니다. 즉시 그는 측근 신하에게 은밀히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은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 영웅 집단을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코자키 일행은 라도보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도보 접경 지역에 하지만 라도보로 급히 수송해야 할 물건이나 배달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그곳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마을이 그 땅과 무역이나 교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고 거의 완료된 것처럼 보였던 여정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정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유스케의 일행도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유카는 카보가 주인공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비밀로 하려고 애썼지만 카보의 눈에 드러난 조용한 표정은 유카는 이를 알아챘고 여정이 끝나가는 것을 보며 다소 실망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동시에 카보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면서 유카는 조용히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전투기술 향상을 위해 함께 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카가 만들어낸 기회에도 불구하고 유스케와 카보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감정적 발전이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계획했던 중매 작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카보는 새로운 도전에 앞서 정신과 체력을 단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유카와 함께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육체적인 강화를 위해서 한편 라도보 지역으로 운송해야 할 물품을 찾지 못한 하코자키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기다리는 대신 라도보로 향하는 길목에서 적극적으로 마주칠 기회를 노리자는 것이었다. 적절한 화물 수송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이 전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목적지로 가는 길에 고상단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수레꾼은 친절이나 협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제의 일행의 참여를 거부하며 상황을 긴장시켰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잠깐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밀한 협조와 뛰어난 전투 능력을 지닌 신도 덕분에 신도의 일행은 빠르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적이 패배했고 승리는 영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수레를 이용하여 남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임무의 최종 목표를 완수할 권리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웅들은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터라, 카보와 유스케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유카는 하루 종일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할 다양한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여전히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소 실망하고 지친 유카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비밀리에 마음에 품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지를 남겨둔 채 말이죠. 늦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카와벨은 예상치 못하게 유스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고요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스케는 그녀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고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순간 놀랍게도 카보가 그에게 표현한 것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뿐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전우의 복수라는 소망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사한 동료의 복수, 그 어떤 로맨스나 멜로드라마도 없었다. 잔혹한 전쟁 속에서 강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회상만이 있었다. 잔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강한 인간성을 담은 회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들은 재빨리 짐을 꾸렸다. 그리고 임무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도보 지역을 향해 여정을 계속했다. 임무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며칠 동안 끈질긴 노력 덕분에 영웅들은 3가지 물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품목들을 말이죠. 그들이 받았던 임무 요건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품목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물품 운반이 아니었고 사실 3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웅들은 새 신자들의 대피 여정 동안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병사들과의 근접전 이후에 모은 무기들을 캄보디아 측은 라도보시로 옮겨져서 전투 장비 무역 전문 상인들에게 인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배송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현지 세력과 이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불쾌감을 안겨준 다소 이상한 임무, 즉 전사들의 머리가 담긴 3개의 상자를 임무 완수의 증거 또는 세력 간의 잔혹한 선전의 한 형태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추가적인 부가 임무를 받았는데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시급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구체적으로 미션 3개 지도의 5%만이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이 과제의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말이죠. 미션 대부분을 완료한 후 영웅들은 지도 탐험 속도를 높이기 위해 4갈래로 나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5%의 미확인 지역을 목표로 하여 말이죠. 미지의 영역을 말입니다. 전날 저녁, 눈 덮인 산의 삼거리에서 바로 유스케와 카보는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어온 동료처럼 헤어졌다. 죽을 고비를 넘긴 동료처럼 한때 흔들렸던 감정도 있었지만 둘 다 앞으로 기다리는 임무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앞으로 기다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세상을 옥죄어 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내리던 눈발은 이제 짙은 하얀 장막을 이루며 시야를 가렸다. 그 혹독함 속에서 카보는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만약 이 황량한 산에서 누군가가 지쳐 쓰러진다면 그 사람의 몸은 완전히 얼어붙을 것입니다. 온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설령 부활 사이클이 작동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건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재생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여정을 마주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식사를 나누고 위험 속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들의 의지를 붙잡고 있었죠. 사방에서 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 함께 움직이며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지도 끝에 기다리는 목표를 향해 눈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굵게 계속 내렸습니다. 남은 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점점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눈보라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매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쳐 길 위에 얼음을 두껍게 뒤덮어 방향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두꺼운 얼음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옷에 달라붙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으며 숨조차도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마침내 그들 중에서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푸즈였다. 언제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가녀린 몸이 냉혹한 자연을 이길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 속에서 작은 잎사귀처럼 조용히 쓰러졌다. 맹렬한 눈보라에 파묻히며 푸즈의 죽음에 신도와 육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 여정이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갈라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나도. 하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멈춰 설 여유를 주지 않았다. 폭풍은 점점 거세지며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방해했다. 다리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몸을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거대한 얼음 조각상처럼 폭풍 속에서 꼼짝 않고 멈춰섰고 단 한 사람만이 여정을 계속할 능력을 유지했다.
한때 모든 감정을 거부했던 유스케는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만약 자신마저 쓰러진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돌아올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필사적이었다.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자연만이 그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다. 그를 위협한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숲을 지나던 유스케는 이상한 생물에게 기습을 당했는데 눈사람과 비슷한 이 땅의 혹독한 기후에서 태어난 괴물의 일종이었다. 요리사 수업에서 배운 특별한 기술 덕분에 그는 상대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었고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고군분투 끝에 유스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적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 생물이 쓰러지는 순간 뒤편에서 비참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푹신한 눈, 방금 전에 쓰러뜨린 녀석의 아이들로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식어가는 시체 옆에서 울며 달려나왔다. 그 광경에 유스케는 잠시 굳었다. 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윤리와 도덕이 깊이 개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속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아직 임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단위로 잠깐 유스케의 마음속 어려운 관문을 넘었지만 만약 시간 안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계속 남았다. 그들은 과제를 시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마감 시간 전에 도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불안감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복잡한 생각에 휩싸인 채 그는 발을 헛디뎌 쌓인 눈 속에 숨겨진 깊은 구멍으로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추락에 그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보다 하고 그는 속으로만 생각했다.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더 깊은 지하로 떠내려갔지만 유스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른 사람들처럼 얼음과 눈 속에 갇히는 대신 잠시 동안 생명을 유지할 만큼 따뜻한 온도의 동굴 속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그를 덮친 첫 감각은 고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주변의 출구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얇은 얼음이 희미하게 떠다니는 곳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얼어붙은 수면 위에서 그는 우연히 침수된 고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땅속에 묻힌 문명이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잊힌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낯설면서도 친숙한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힘이 빠져가는 몸은 유카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고 이 혹독한 게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같은 시각 유스케는 모든 방향이 디드록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동굴 시스템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모든 길이 디드록으로 이어지는 땅과 돌의 미궁에 영원히 갇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데 특화된 거대한 벌레를 만났다. 새로운 길을 찾는데 특화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신대는 그것에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탈출하기 위해 땅을 파는 습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물이 남긴 자취를 따라가던 중 뜻밖에도 뒤에서 또 다른 괴물이 덮쳐 공격해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저항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삼켜졌고 그 무시무시한 생물의 배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끔찍한 생물의 위장 속으로 소화된다는 것은 몸이 존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 부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카만이 날씨와 몬스터 모두를 견딜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과 몬스터들을 모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가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위에 쓰러진 그녀, 신대는 얼음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유스케는 몬스터에게 삼켜졌습니다. 새 동료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부활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파괴되었거나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혹독하고 얼어붙은 세상에 홀로 남은 유카는 단 한 번의 실수만 더해도 이 임무는 실패하고 그룹 전체의 가상 생명체들이 그들이 강제로 연결된 잔혹한 세상에서 영원히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혹독한 날씨 속에서 유카의 마음은 흐릿하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녀 인생의 영감이었죠. 그 모습들은 꿈속의 흐릿한 환영처럼
말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격려하며 재촉했다. 멍한 눈으로 그녀는 짙은 눈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희미한 의지만이 조금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조금의 깨달음을 붙잡고 있는 희미한 의지. 몸에서 서서히 열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때 끝자락 근처에서 하얀 눈 속에 인형이 나타났다. 이상한 외모의 고양이 귀가 특징적인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소녀였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다. 유카와 같은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지만 유카와 같은 플레이어였다. 그 소녀의 이름은 글렌다였습니다. 바람 속성 마법사로서 마법 능력을 지녔죠.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유카가 기진맥진한 상태임을 알아차린 글렌다는 주저없이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속도를 높여 임무 완료 지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단축했습니다. 같은 조직은 아니었지만 글렌다는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곧 죽을 플레이어에게는 시간을 끌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갑작스럽고 기적적인 도움 덕분에 유스케, 규츠야, 쿠즈, 신도, 유카 네 사람은 마지막 제한 시간에 딱 맞춰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3명이나 정지 상태에 빠져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였던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줄은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눈보라 속에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넘나들며 부활한 직후였지만 유스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게임 마스터, 즉 게임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저 기이하고 불합리한 미션 체인을 만든 자는 누구일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보상이나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가상현실 게임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인지 알고 싶었다. 게임 마스터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곳은 단순한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이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다. 이는 실제 지구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세계였고 자체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시간은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게임 마스터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새로운 현실의 가지가 탄생했습니다. 그 현실은 교차하고 분리되며 무수한 평행 우주를 형성했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진실은 유카와 유스케 두 사람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전 임무에서 병사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던 유스케에게는 무고한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허위 범죄 현장을 조작하는 것이 게임의 논리로 보면 합리적인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전략이죠. 하지만 그가 실제 세상의 사람처럼 시뮬레이션에 보호막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임무가 끝난 직후 그룹 전체는 즉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일상의 고민들, 잠시 상황이 진정되자 유스케는 신도에게 이번 임무의 모든 경과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작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평행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특히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순간 임무 완수를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제거한 인물이 단순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살과 피가 흐르는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유스케의 마음은 흔들렸다.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지다. 모두의 눈에는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진심을 감추려 했다. 그룹의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 짙은 어둠에서 끌어낼 말을 몰랐다. 유스케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학교는 이제 더욱 고독한 곳이 되었다. 따뜻한 시선 하나, 그의 내면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이 누구이며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세상이여, 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기에 결국 다른 이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가. 반복되는 생각에 잠겨있던 유스케는 예상치 못하게 게임 마스터, 그 평행세계에서 생사의 미션을 내렸던 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명령도 새로운 정보도 아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단순한 질문이었다. 목숨을 끊는 순간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줄이었지만 유스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마치 온몸의 세포가 수축하는 듯했다. 그 직후
아무 대답 없이 그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며 걷던 중 유스케는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그녀는 꽤 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그 모습이 희미한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텅 빈 방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그가 충분히 생각해보지도 않고 메시지를 삭제한 것을 나무랐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유스케는 자신 앞의 인물이 게임 마스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유스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그들이 참여했던 평행 세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투, 의견 제시 방식, 모든 것이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보였다.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 삶을 마주한 후의 진짜 감정에 대해 다시 질문했을 때에도 그녀는 회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자신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유스케는 처음부터 이것들이 실제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 생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그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선택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이며 매일 밤 그의 양심을 찢어놓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다가올 것에 지금 유스케는 임무 목록의 다음 플레이어를 만나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를 골목길 구석에 있는 작은 중국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리에 낡은 외관에 세월의 먼지에 흐릿해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자는 30초도 안 되어 다음 플레이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였고 불과 14살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는 형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에 휘말렸습니다. 형은 범죄 조직에 이용당해 마약 밀매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그는 즉시 그들을 응징하려 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이번의 진짜 과제는 그를 설득하여 그의 복수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그는 그의 현재 분노가 악당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조종하기 위해 치밀하게 짠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유스케와 게임 마스터가 두 형제가 적을 만나기로 한 중국집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급격하게 험악해졌다. 범죄 조직의 두목인 거친 인상의 남자가 주방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더욱 압박적이었다. 순간 유스케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상황이 돌변할 수 있었다. 소녀는 가까이 다가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그의 형은 손에 든 칼을 마치 언제든 찌를 수 있을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잡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라도 그 남자는 위협을 감지하고 즉시 총을 꺼내 소년의 머리에 겨냥했다. 잔혹함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제스처였다. 그런 상황에 유스케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두 형제를 막았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칠 행동을 막았다. 이때 평행세계의 물건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 미션 세계의 특수한 힘으로 만들어진 마법 장갑이었다. 기회를 포착하자 그는 재빨리 그것을 착용하고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는 능력을 발동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힘, 일종의 초능력이었다. 능력이 발동되자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고 유스케는 범죄자의 손에 정확한 발차기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손에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리 불러놓았던 경찰들이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은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혼란이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동안에 사장이 체포되고 두 형제는 유스케의 보호 아래 위험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유스케의 보호 아래 두세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스케는 게임 마스터가 전에 했던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에 대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방금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은 사람을 구했던 현실에 직면하여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움으로 이끌릴 때만 죄의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움으로 어둠에 잠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죄책감에 그 순간부터 유스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윤리의 소용돌이 속의 10대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행동할 능력이 있다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 오늘은 유스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에게는 드문 기회였다. 다음 주의 힘든 도전에 앞서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고 영웅 그룹 팀원들을 돕는 다음 주의 힘든 도전에 앞서 이전 게임의 가이드처럼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이어졌다. 유스케에게 쿠스, 하코자키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라고 조언했던 마스터는 그랬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지막 순간 눈 속 임무에서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팀의 사기를 북돋은 건 유카였고 그녀는 드문 결단력과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유스케의 생각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유스케의 생각도 그때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단순히 생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마스터가 그들을 보낸 평행세계는 이제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곳은 또한 고통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재구축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땅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은 후 현실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도처럼 한때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도 이제는 모든 것을 침착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한때 자신의 체형 때문에 자의식이 강했던 쿠스는 이제는 더욱 단호해졌고 유카는 사회를 피하던 수줍은 소녀에서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는 미션 세계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다음 주까지 그룹의 생존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성장과 자아 재발견의 여정이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유스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고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은둔 생활을 했던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정의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행동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